안녕하세요.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고 한평생 바삐 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다며 약과를 한가득 품에 안고 저희 집에 놀러 온 손녀와 함께 만난 다과 시간을 가졌어요. 약과가 어찌나 달큰한지 하나 먹고 물려서 혼났지만 할머니 왜 조금밖에 못 드시냐며 여우같이 애교를 부리는 손녀 얼굴을 보니 세상 살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녀 어릴 적에 시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다가 입에 물려주면 누가 이런 과자를 먹느냐고 투정을 부리던 손녀가 이젠 제 손으로 그 싫다던 약과를 사오다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과가 유행을 타는가 봐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탤런트가 약과를 맛있게 먹었는데 그 배우가 인물이 훤칠하다면서 칭찬을 하네요. 우리 예쁜 손녀가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멋진 탤런트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파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손녀는 그 약과가 할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간식거리였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젊은 탤런트가 나온다는 연속극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정말 칭찬합니다. 텔레비전 앞에 작은 상다리를 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자식들과 손주들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약과를 먹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다는 듯 애꿎은 핸드폰만 한참 들여다보고 누워있던 손자 녀석이 접시에 놓인 약과 하나를 집어 먹으며 손녀에게 그러더군요. 이거 꿀 바른 약과잖아. 할머니는 이렇게 단 거 많이 못 드시는 거 모르냐? 너는 너 좋아하는 것만 알고 할머니가 뭐 좋아하시는지는 관심도 없지? 그랬더니 손녀가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게 묻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약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큰엄마가 하시는 말씀 듣고 사온 건데. 오빠, 네가 뭘 안다고? 오빠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 알아?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모르지? 모르면 조용히 해. 야야, 싸우지들 말거라. 할미는 젊었을 때부터 약과 좋아했지. 이건 꿀을 아주 듬뿍 발라서 요즘 사람들이 환장하며 먹는가 보구나. 서가, 동생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할미 생각해서 사왔다는 게 기특하잖니? 내가 윤희 아니면 이런 거 먹어나 봤겠니? 윤희, 너도 오빠한테 너무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식구끼리. 사슴같이 둥그런 손녀의 눈이 이내 달밤의 초승달처럼 예쁘게 휘는 걸 보고 있으니 입맛이 돌면서 약과를 한 입 더 베어 물고 싶어지더군요. 그렇게 진한 조청 같은 약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손주들 이야기를 들어주다 밤이 저물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야속하게도 빠르게만 흐르네요. 이렇게 예쁜 손주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들을 붙잡고 싶어 잡아보려 해도 잡히지가 않네요. 시간을 손뻗어 단단히 붙들어 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한 순간들은 유독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세월이 밉기만 합니다. 아이들도 하루 종일 붙들고 좋아라 하는 핸드폰 대신 예쁜 세상들을 충분히 보고 경험하며 살아야 할 텐데 녀석들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궁금하고 또 짠합니다. 작고 꼬물거리던 녀석들이 언제 이렇게 훤칠하고 예쁘게들 자라서 어른이 되었는지, 이 아이들이 이만큼 자라는 동안 함께 늙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아들, 딸들의 얼굴에도 이제 잔주름이 꽤 늘어갑니다. 지금 이 모습들을 돌아가신 제 남편도 함께 보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텐데, 젊은 시절 고생만 시켰던 남편인데도 이런 순간들엔 사무치게 그리워요. 혼자 서둘러 도착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을런지. 남편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이라면 누구나 그러했듯 저희에게도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의 바람대로 첫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 주었고 둘째는 딸 둘이 쌍둥이로 태어나 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아이들이었어요. 새 남매는 늘 바쁘고 정신없는 엄마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헤아리는지 많이 울지도 떼쓰지도 않고 얌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주었습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참 많이 고마웠어요. 저는 그 무렵 시장에서 전병을 굽는 장사를 했어요. 가진 도구도 녹록치 않았지만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간신히 전병을 붙이고 또 붙였어요.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과 아직 학교 갈 나이가 안 된 딸들은 엄마가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은 전병이 없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왔었지만 저는 재료값이 아까워 애들 한 입 먹이지 못하고 다음날 데워서 다시 팔고 또다시 팔기를 반복했었습니다. 아등바등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키워가던 그 무렵의 어느 날 아들이 전병 먹고 싶다고 성화를 이루는 탓에 모처럼 시장에 나가지 않고 재료를 사다 전병을 구워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침부터 전병 타령을 하던 첫째 아들 정석이는 학교에 가 있었고 쌍둥이 두 딸은 동네 애들이 뛰어놀던 놀이터에서 저들끼리 손을 잡고 나가 놀고 있었습니다. 속 재료가 떨어진 탓에 시장으로 향하던 길, 의뢰하던 것처럼 쌍둥이가 놀고 있는 놀이터에 들렀어요. 엉덩이에 모래를 한가득 묻히고도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깔깔거리며 배를 움켜쥐고 웃느라 바쁜 두 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아, 우리 정이들, 엄마 지금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 같이 손잡고 시장 나간 지도 오래되었고 해서 당장 따라 나서겠다고 손을 잡아올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 안 갈래. 나도 안 가. 언니랑 계속 놀고 있을래. 당장 따라 나서겠다고 양쪽에서 양손을 붙들고 매달릴 줄 알았던 두 딸이 자기들끼리 더 놀고 싶다는 말을 해 놀라기도 하고 작은 서운함도 들었지만 혼자 가면 필요한 것만 얼른 사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여기며 시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얌전히 놀고 있으라는 당부를 수차례 하면서도 같이 가면 시장 구경도 하고 좋아할 텐데 하는 말이 계속해서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전병에 쓰일 속 재료를 구입하고 보니 첫째 아들 바지가 보기 싫게 짧아진 것이 생각이 나 넉넉한 사이즈로 바지를 하나 구입하고 뒤돌아 오는 길에 딸들 입히면 참 고울 것 같은 티셔츠가 있어 사이좋게 하나씩 구입을 했어요. 늘 오빠 입다 작아진 옷들만 물려입던 딸들에게 새 옷을 입힐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지만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려면 좀 남았고 딸들은 워낙 둘이서 잘 놀고 시간을 보내니 별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머릿속엔 그저 제가 구운 전병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줘야 할 텐데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다녀와 집에 재료를 정리했는데도 딸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기에 다시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내 미정이는 보이지 않고 둘째 희정이만 웅크리고 앉아 모래놀이를 하고 있더군요. 주변을 둘러봐도 미정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정아, 미정이는 어디 갔어? 둘째에게 물었더니 잔뜩 심술이 난다는 표정으로 제게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둘이 잘 놀다가도 한 번씩 싸우거나 하게 되면 둘 중 한 사람은 꼭 제게 그런 식으로 칭얼거리고는 했습니다. 둘 사이가 워낙 좋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익숙한 표정과 말투였어요. 미정이가 내 말 안 듣고 자꾸 마음대로 해서 꿀밤 한 대 때렸더니 울면서 갔어. 세게는 안 때렸어요. 정말이에요. 가? 어딜 가? 정이 어디 갔는데? 집에도 없던데. 외할미 집 간다고 갔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미정이가 먼저 잘못했어. 둘째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제게 열심히 설명을 늘어놓았고 외할머니 집에 갔다는 둘째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살던 집과 친정엄마 댁이 가까이 있어서 애들이 줄곧 외할머니 댁에 저들끼리 놀러 가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시장일 때문에 애들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면 술에 취해 잠든 남편 대신 엄마께서 애들을 봐주러 와주시기도 했으니까요. 딸들에게 외할머니는 친근했고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할머니 댁 놀러간 셋째 딸 미정이가 신경 쓰였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딸에게 약속한 전병을 붙여주고 미정이 먹을 것도 남겨둔 채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저녁 맘때쯤 되면 제 딸 걱정하랴 아이들을 서둘러 집으로 보내시던 엄마였는데 해가 저문 지 꽤 되었는데도 미정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더군요.
엄마 집에서 자고 오려나 하는 생각 반, 걱정 반으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결국 애들 손을 잡고 친정 엄마 댁으로 향했어요.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조용함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보통 애가 있으면 제잘거리고 떠드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을 터인데 불안한 마음으로 미닫이 문을 열자 어쩐 일로 왔냐는 듯 엄마가 첫째 아들을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왔어? 왜 둘만 데려와? 미정이는 아비랑 있어? 할머니의 말에 둘째 딸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 할머니 집을 뛰어다니며 숨바꼭질하듯 미정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저의 눈앞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미정이를 왜 여기서 찾아? 미정이 어디 있는데? 불길함을 느낀 건지 엄마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저는 애들을 어찌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애타게 미정이를 부르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기를 밤새도록 했어요. 제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불을 켜고 나와 함께 미정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몇 날 며칠을 경찰까지 동원해 딸아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허망했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저의 절망스러운 마음은 화살이 되어 둘째 딸에게 가서 꽂히고 말았어요.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둘째 딸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애를 붙잡고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혼자 보내면 어떡하느냐며 정말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한 거 맞느냐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은 한 몸이라 말하지 않았냐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동생이 할머니 집에 가는 줄로만 알았던 어린 둘째에게 마치 모든 잘못이 너에게 있다는 듯 못난 엄마가 되어 원망을 쏟아부었던 거죠. 평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했다고 말하면 훈계를 하고는 했었는데 저의 다그침의 둘째는 꼭 자기가 잘못한 줄만 아는지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한 번도 둘째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들 와중에도 매일같이 술에 찌든 남편이 얼마나 미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몇 달이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미정이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다가도 남아있는 첫째와 둘째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빠라도 멀쩡해야 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아빠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과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 양가 아버지들의 약속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남자와 평생을 약속하는 게 억울했지만 사람을 좋아하던 젊은 시절의 저는 얼마 가지 않아 저의 남편까지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도 못나고 키도 작아서 어디서 이런 남자가 내 남편이 되겠다고 나타났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간다고 방에서 나와 엉엉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그 못난 얼굴이 제법 귀여워 보였고 작은 키와 반대되는 다부진 손이 점점 듬직해 보이더군요.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터라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사는 것 하나만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태 밥상 앞에서 단 한 번도 먹는 것 가지고 꼬투리도 잡지 않고 제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엔 하루 종일 제 옆에 꼭 붙어서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주기도 하던 양반이었네요. 제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아들, 딸들에게 이런 소리를 늘어놓으면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첫째 딸 희정이는 꼭 저를 나무랍니다. 엄마, 그건 아버지가 착하셨던 게 아니라 부부라면 응당 그래야 하는 것들이야. 엄마는 뭐 아빠 하시는 걸로 꼬투리 잡은 적 있으셨어? 내내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 다 하게 해주셨지. 아버지 아플 땐 또 어떻게 했어? 우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내내 좋은 거 해드리고 곁에 있으셨잖아. 엄마는 왜 그랬는데? 부부니까, 가족이고 남편이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아빠도 마찬가지로 그러셨어야 마땅한 것뿐이지. 아버진 맨날 술 드신다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나는 그런 기억밖에 없어.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아빠가 밤낮으로 술을 마시러 동네를 돌아다니고 해서 그 기억이 강하게 남은 모양이었어요. 물론 저 역시
그때 당시엔 남편이 미치도록 미웠습니다. 시댁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집에서 남편마저 하루 종일 집을 비우니 저는 하루 종일 가시방석이었어요. 그래도 아침 식사는 꼬박꼬박 집에서 했습니다. 그토록 밉던 남편 아침 식사 거를까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궁이 불을 때우고 밥을 차리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지만 그립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희정이가 그렇게 나무라는 소리를 듣노라면 꼭 저는 엄마 편을 하겠다는 소리로 들려 기댈 곳 없이 힘들게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위로가 되어요. 가족들 간에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도 우습지만 말이에요. 이웃날이 많았던 저희 남편. 갈라서서 사는 것도 자식들한테 망신될까 엄두도 못 냈던 지난날이지만 첫째 아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소개하던 해에 갑작스레 일어난 일로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막내딸이 집으로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시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도 그 집에서 이사도 하지 않고 계속 살았고 엄마 일하던 시장을 기억하고 시장으로 찾아오지는 않을까 한자리에서 20년 동안 쭉 자리를 지켰어요. 제 삶에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분명 존재했지만 이정희를 잃은 마음은 절대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딸을 찾을 수도 있다는 방법을 여기저기서 소개받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해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는 것은 잔인한 침묵뿐이었네요. 웃고 있어도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데려온 사람과 웃고 대화하며 화목한 식사 자리를 가지고 아들네를 배웅해주고 돌아온 집 대문 앞에서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집 앞에 웬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건지 남편이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잔소리할 힘도 빠진 지 오래 멀리서 바구니를 흘끔 쳐다보았는데 무언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 달려가서 남편을 밀어내고 바구니 안을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겨우 달래며 바구니 속에 담긴 아이를 보며 제게 들었던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혹 20년 전 잃어버렸던 막내딸이 환생한 것은 아닐까? 다시 갓난아이가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잘 키우지 못했으니 늦게라도 이제나마 잘 키워보라는 의미로 갓난아이가 되어 집 앞에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희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결국 이 아이를 제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들, 딸도 저 혼자 키운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술이 깬 듯 멀쩡해진 얼굴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키우자. 애들 태어났을 때 생각나네. 여보,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당신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 미정이 그렇게 되고 세월 흘러 아들놈 장가간다고 할 때까지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았지? 내가 술 끊고 똑바로 살게. 나 이제라도 열심히 사는 남편, 열심히 사는 아빠가 될게. 우리가 키우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제 속을 꿰뚫고 말을 하는 것이. 그 말에 화를 내거나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아이가 너무 예뻤거든요. 남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만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아침이 밝을 때까지 아이의 얼굴을 내내 구경했네요. 이목구비가 조그맣고 오밀조밀한 것이 솔직히 말해 미인상은 아니었지만 저도 눈, 코, 입이 작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 더 마음이 갔습니다. 특히 콩알만한 눈에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게 꼭 제 눈에는 보석같이 보이더라고요. 제 자식 낳아 기를 때도 이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왜 그렇게 예뻐 보이던지. 혹 제가 힘든 와중에도 일찍 손주는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동네 친구들 자식들이 일찍 결혼을 해 벌써 손주를 본 이야기를 들으며 내심 부러웠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는 비록 제 손주 자식은 아니었지만 제가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손주 자랑을 하는 친구들이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된 것이죠. 게다가 누가 들으면 미친 여자 취급을 할까봐 아무에게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미정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 아이에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려다 키우게 됐어요.
갑자기 집에 갓난아이가 있으니 깜짝 놀라 넘어지던 둘째 딸에게 엄마가 이 아이 우리 집 막내로 키우려고 한다고 했더니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 그렇게 웃는 얼굴 오랜만에 보네. 난 늘 엄마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찬성이지. 이렇게 갓난 동생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이름은 뭘로 지을까? 딸의 아무렇지 않은 그 말이 그 순간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맙던지. 정작 진짜 딸인 자신에게는 이런 웃음 한 번 보이지 않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희정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그때 당시에 제 신경은 갓난아이에게만 쏠려 있었네요. 지금은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친딸 키우듯 했어요. 나이 차이 나는 엄마가 싫지는 않을까. 더 친해보려고 장난도 많이 쳤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가졌을 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상상했던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눈이 작은 아이를 향해 개구장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단추구멍 같은 눈을 어쩌면 좋을꼬. 이리 와봐라. 실이 꿰어지나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하면 아이는 심술과 웃음이 동시에 피어난 얼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엄마, 왜 사람 생긴 걸 가지고 놀리고 그래? 내 눈이 엄마 닮아서 작지. 그럼 저기 저 슈퍼집 사장님 닮아서 작겠어? 제 자식들 키울 땐 마음의 여유가 없어 흔한 장난 한 번 못 치고 농담 한 번 못하며 살았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장난꾸러기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그 마음을 온통 아이에게 쏟았던 것 같아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면 푸르게 자라나는 식물처럼 예쁘고 씩씩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게 아니면 저의 그 놀림이 싫었는지 어쨌는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엔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난리를 부리더군요. 지난날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싶다가도 그 예쁜 얼굴에 칼을 대는 것이 무서워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고집은 정말 대단했어요. 학교에서 쌍꺼풀 없는 아이들은 이번 방학 때 다들 수술을 한다면서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더군요. 그 모습이 꼭 무 한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에 함께 갔고 무서운 칼을 대고 하는 수술 대신 몇 번 집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병원 선생님의 위로 아닌 위로에 눈물을 삼키며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고 다시 태어났다며 즐거워하는 정빈이의 모습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한동안은 눈을 마주치는 게 얼마나 어색하던지 멍이 새파랗게 들고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해실해실 웃는 정빈이가 귀엽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정빈이로 인해 모처럼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고 보니 이부자리 옆에 남편이 가만히 누워있는데 아 하고 짧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왜인지 그냥 느낌에 촉이 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누워있을 시간이 아닌데 정빈이가 오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술도 끊고 새벽 일찍부터 일을 하러 나서던 사람인데 그 시간에 마치 깨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아 하고 눈물이 툭 떨어지더군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저마다 분주하게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엄마, 오늘 늦잠 자셔? 왜 안 일어나시지? 오빠가 좀 들어가 봐. 저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방문을 열어 젖혔고 방문을 연 첫째 아들 정석이가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는 저를 보더니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듯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숨을 거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듯 시간이 멈춘 사람들처럼 우두커니 멈추어서 하염없이 영원히 떠나고 남은 육체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가족들 중 눈물을 흘린 것은 정빈이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하나도 나지를 않았어요. 나쁜 아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아이들도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냈던 술 친구들 그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가여운 인생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어쩌다가 또 하필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던 날,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속이 시원하게 울어버렸습니다. 등 뒤에 있던 아이들은 저의 그런 모습에 놀라는 듯 했지만 한 번쯤 남편 앞에서 대놓고 울어보고 싶었거든요. 참 무정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믿고 미웠던 사람, 날 고생만 시켰던 사람, 제가 새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들 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동안 단 한순간도 제 손을 잡아준 적 없었던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나 이렇게 힘들고 고단했수 하고 엉엉 울어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줄 수도 왜 눈물이냐고 짜증을 내지도 못하는 그 양반 앞에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울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참 미웠는데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둘째 딸 희정이는 아직도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사랑이 되느냐고. 자기는 그런 아빠와 정반대되는 성격의 다정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가끔 슬프고 외롭고 밉다고. 셋째 미정이는 좋겠다고. 그날 아빠 가시는 길까지 함께하지 않아도 됐으니 좋겠다고. 쓸쓸하고 고독했던 누군가에게는 속 시원한 일이었던 그날의 장례식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정빈이가 저희 집에서 저의 딸로 산 지 20년, 아이가 20살이 되던 해 친구랑 3시간만 놀다 오겠다는 정빈이를 기다리며 적적한 마음에 청소할 것 없는 마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만 있으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뭐라도 해주려면 장이라도 봐야겠다 싶어 문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후다닥 몸을 숨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마귀가 날갯짓이라도 했나? 고개를 갸우뚱하고 지나치려는데 흡 하고 누가 딸꾹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까마귀도 비둘기도 아닌 분명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뒤를 돌았습니다. 설마 도둑인가? 제가 다시 뒤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고개를 뻗어 담벼락 안을 기웃거리는 여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있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여자는 죄송합니다 하고 다급하게 사과를 했고 저는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넘어진 제게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손을 내미는 그 여자의 얼굴은 뒤로 자빠지면서 보아도 제 딸 미정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너, 미정아! 쌍둥이였던 둘째 딸의 현재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이라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가 희정이가 아니라면 미정일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땅을 짚고 일어나 멀뚱히 서 있는 미정이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너 미정이 맞지 않느냐고. 내가 네 엄마야. 40년 전 잃어버린 네 엄마야. 놀라고 당황했는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린 미정이에게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해주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다시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오열하다 미정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데리고 들어와 마루에 앉히고 얼굴과 손을 만지작거리는 제게 미정이는 낯선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정아하고 불리던 기억이 있어 누가 이름을 물어보면 정이라고 대답했다고. 그거 말고는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라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한 어느 식당 아주머니께서 저를 며칠 잠깐 돌봐주시다가 제가 말도 없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니까 엄마가 버리고 간 것으로 판단하셨나 봐요. 더 돌보기가 힘드시니 저를 보육원에 보내셨고 저는 그곳에서 자랐어요. 말을 다시 하기까지 좀 걸렸대요. 그때 전후로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엄마가 찾지 않으니 나는 버려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죠. 미정이라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정아하고 부르시던 것도 어렸을 때의 제가 보육원에 그 얘기를 하면서 크고 나서 선생님 통해 다시 듣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뿐 거의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죄송해요. 미정이의 입에서 나온 기억이 없다는 말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 수 없는 절망감도 밀려들었어요. 거짓말이지 하고 묻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미정이를 달래듯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엄마 집인 거 알고 온 거 아니야?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의 바람과는 달리 미정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를 다시 찾게 된다고 해도
길에서 우연이라도 다시 마주치게 된다고 해도 이렇게 저를 한 번에 알아보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다는 말 반복해서 하는 미정이에게 내가 더 미안하다고 수차례 사과를 전하고 나서야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 20년 전에 아이를 임신했어요. 사귀던 사람 아이를 가졌는데 나이도 너무 어렸고 남자가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혹시나 저를 해하거나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서. 부모 없는 사람과 결혼하기도 싫고 뱃속의 아이는 더 싫다고 말하는 남자의 곁에 하루도 더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쳤고 혼자 아이를 품었어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며 겁도 났어요. 진짜 나 혼자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렇게 혼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애틋해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해칠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당신 아이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처음부터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라고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소리 지르고 욕짓거리를 하다가 사라졌고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또 그 남자가 찾아올까봐. 내가 잠든 사이에 남자가 문을 열고 아이를 데려가 해칠까봐. 그렇게 며칠 밤을 지샜는지 모르겠어요. 한날 오후엔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깜빡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어떤 집이 나왔어요. 희미하지만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 집에서 자꾸만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눈을 뜨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집을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마음 가는 대로 버스도 타고 길을 걸었어요. 비슷한 집을 지나치고 또 지나치고 꿈속에서 본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할 무렵 이 집을 찾았어요. 위정이가 살아온 지난날은 생각보다 더 춥고 아슬아슬한 날들이었습니다. 위정이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변명하는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과 말투로 뒷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여기가 맞나 하는 생각보다 마음이 반응하는 기분이었어요. 홀린 듯이 아이를 내려두었고 곧 찾으러 올게.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결국 다시 오지 못했어요. 먼 길을 무리한 탓인지 채 아물지 못했던 몸이 아파와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거든요. 진짜 정신 나간 엄마인 거죠. 아니지, 엄마 자격이 없어요. 머리로는 찾으러 가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밀려오는 잠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를 모르는 집 앞에 버려두고 왔는데 그 남자의 공포 속에서 아이를 지키던 그때보다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전. 그 후로도 남자는 계속 찾아왔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해봤지만 경찰한테 잠깐 사랑 싸움 한 거라고 둘러대면 경찰들이 다 믿더라고요. 둘이서 잘 화해하라고. 집으로 회사로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남자를 피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숨막히는 1년을 보냈어요. 보육원 지내면서 모아온 돈도 남자를 피해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직장도 잘리면서 바닥이 나고 아이를 찾아온 방법은 더 희미해져 갔어요. 네, 맞아요. 사실상 그때 아이를 거의 포기한 심정이었어요. 아이를 버린 거라고 인정하게 됐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사랑도 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어요. 미정이의 말을 들으며 중간중간 그 힘들었던 날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어떤 말로도 지난 날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가슴에 그리고 미정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미정이는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다시 아이를 찾으러 올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자격 박탈이라고 생각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 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미정이의 그 날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총 20년이 흘렀는데 미정이의 꿈에 이 집이 또 나왔답니다. 정말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싫지만 그냥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버스에 올랐다며 정신없고 오래된 길인데도 한 번에 찾아와지더라며 고개를 푹 숙이는 미정이의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엄마 되는 사람으로서 딸이 이런 고통을 겪는 동안 어디에서 뭘 하며 지냈나.
절망도 이런 절망이 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정이를 품에 안았어요. 저보다 더 키가 커버린 미정이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마치 꼭 미정이가 저를 끌어안아주는 것처럼 느낌이 그러했습니다. 마지못해 저를 안고 있는 미정이의 턱끝이 제 어깨 위에서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울컥 참지 못한 눈물들이 터져나오고 고생했다, 고생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이제와 의미 없는 말들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미정이를 데리고 집 이곳저곳을 보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기억이라도 나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미정이는 할 말이 있는 듯 우물쭈물. 근데 혹시 아이는... 차마 말을 끝까지 맺지 못한 미정이의 안쓰러운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쓰린 가슴을 홀로 토닥이며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라 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골목 멀리서부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빈이었어요.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정이가 입을 가리며 등을 돌리고 섰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안녕하세요. 진짜 엄마를 두고 제게 엄마라고 하는 정빈이. 그러니까 미정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이 자신의 엄마에게 엄마라고 하는 셈이었어요. 제게는 알고 보니 손녀인 아이가 제게 엄마라고 하는 셈이었고 말입니다. 세상살이에 몇십 년 경력이 있는 저라고 해도 그 순간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이 두 딸들이 가슴 찢어지도록 안타깝고 안쓰러웠을 뿐.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일 정빈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미정이 역시 소중한 나의 딸이었어요. 40년 동안 힘든 삶을 살다가 어렵게 다시 집을 찾은 딸에게 더 이상의 아픔은 없어야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이야기를 전해들은 정빈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대문을 박차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정이는 자리에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록 정빈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미정이는 1시간 동안이나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로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몇 년을 살았건 쉽지가 않은 거구나. 저도 미정이를 따라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가량이 지났을 때 다시 대문이 열렸어요. 어디 가서 혼자 울고 온 건지 팅팅 부은 눈을 하고서 들어온 정빈이. 그 아이가 더 울지 않으려 또박또박 힘을 준 목소리를 하고 말했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오빠랑 언니는 벌써 40대인데 나 혼자만 20살인 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잃어버린 딸이 사실은 진짜 제 엄마라는 거잖아요. 정빈이는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는 듯 저와 미정이와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오랜 시간 동안 기나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저희는 또 울고 또다시 울기를 반복했지만 생각보다 정빈이는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은 작고 여린 것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미정이는 살던 집을 두고 이곳으로 들어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갑자기 둘이 지내는 것도 그렇다고 떨어져 지내는 것도 이상하니 함께 지내보자는 정빈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참 똘똘한 녀석이죠. 그렇게 셋이서 한 집에 살게 된 지 3일째 되던 날 첫째 정석이와 둘째 희정이가 오열을 하며 집으로 들어섰어요. 엄마 보시는 앞에서 울기 싫다며 3명의 자식이 머리를 맞대보았다가 서로를 끌어안았다가 하며 눈물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 그렇게 가고 나서 다 내 잘못 같아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네가 많이 미웠다, 미정아. 그런데 너 그렇게 지난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 그때 너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내가 그날 엄마한테 전병 먹고 싶다고 떼쓰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는 이미 너무나도 숱하게 해왔습니다. 그때 시장에 가지 말걸. 그때 시장에 가지 말걸. 그 후에는 또 다른 후회도 숱하게 했었어요. 그때 둘째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줄걸. 그런 후회와 잘못, 반성들 사이에서도 한 번도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저인데도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제 다 커버린 나의 자식들과 그들의 손주들.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한 날들만 저희 앞에 남아있는 거겠죠.
정빈이가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미정이와 상의 끝에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미정이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든정 없는 집에서 지겹도록 오래 살았다. 제 말에 미정이가 푸스스 웃었습니다. 단추 구멍같이 작은 눈을 반달 모양으로 접으면서요. 엄마, 그렇게 지겹게 그 집에 계셔 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그 말이 가슴 찡하고 괜히 또 눈물 날 것 같아 어렸을 때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장난 섞인 말을 건네어 보았습니다. 미정아, 그런데 엄마 너한테 사과할 것이 있다. 정빈이 그게 18 여름방학에 자꾸만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졸라서 해줬다. 어찌 너랑은 다르게 눈이 막 크고 예쁘지 않던? 어쩐지 하고 이마를 탁 치며 웃는 미정이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린 지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미어지지만 나의 사랑하는 딸이 앞으로는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하기에 엄마는 눈물을 삼키고 웃어 보입니다. 못난 엄마를 만나 예쁜 청춘을 다 잃어버린 딸에게 이제는 정말 행복한 날만 있을 수 있도록 그동안 못해준 사랑 힘껏 퍼주려고요. 엄마와 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자. 나의 딸 정아. 미정아, 다시 집을 찾아와줘서 다시 엄마 품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한다 내 딸. 여러분, 나이 든 엄마이지만 저 잘할 수 있겠지요? 더 늦기 전에 많이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못난 엄마에게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